유혹은 참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다. 공부의 시인 강성태 선생님 말씀인데요. 되게 멋있지 않나요? 혹시 지금 유혹당하고 계십니까? 냉장고 안에 맛있는 음식들이, 재미있는 TV 프로가, 만렙 찍어야 되는 게임들이 유혹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피하세요. 위험해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연암서가에서 펴낸 피터 싱어의 동물의 방을 보고 있죠? 이 책은 김성한 선생님 옮김이에요. 오늘은 제4장 채식주의자가 된다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환경 손실을 줄이면서 고통을 적게 산출하고 더 많은 음식을 생산하는 방법. 이제 우리는 종차별주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인간 아닌 동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차례다. 종차별주의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종차별주의에 대해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은 많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 책에서 논의되었던 문제들을 서신을 통해 정치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이를 친구들에게 환기시켜 주어야 한다. 우리 자녀들이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모든 생물들의 복리에 관심을 갖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이 외에도 효과적으로 알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간 아닌 동물에 대한 처우에 공개적으로 항의해야 한다. 방금 언급한 내용들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실천이 한 가지 더 있다. 이는 동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다른 모든 활동들의 토대가 되고 거기에 일관성과 의미를 부여한다. 그 한 가지 중요한 실천이란 우리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잔인함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동물을 더 이상 먹지 않는 것이다. 동물에 대한 가혹한 처우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막상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한다. 그들은 18세기의 인도주의적 수필가 올리버 골드스미스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연민을 느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불쌍히 여기는 대상을 먹는다. 엄밀한 논리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동정이라는 견지와 식도락적 견지에서 동물의 이익을 고려하는 데는 아무런 모순이 없을지도 모른다.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데 반대하면서도 고통 없이 죽이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다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살았고 순간적으로 고통 없이 도축된 동물은 계속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심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간 아닌 동물들을 배려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계속 먹을거리로 삼을 수는 없다. 단지 어떤 특정 유형의 음식으로 미각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생명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면 이때 그 생물은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 이상이 될 수 없다. 얼마 안 가 우리는 아무리 강한 연민을 느낀다고 해도 결국 돼지, 소, 닭을 우리가 이용할 무엇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동물들이 처한 환경을 확실하게 변화시킬 경우 이들의 고기를 적절한 가격에 계속 구입하기 힘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자.
이때 동물들이 처한 환경을 조금밖에 변화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비판을 가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공장식 축사는 동물이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응용한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 식습관은 우리에게 소중하며 쉽게 바뀌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다른 동물을 배려한다고 해서 반드시 동물을 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동물 고기를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누구건 동물의 사육 조건이 고통을 초래하는지를 판단할 때 완전히 편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상당한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식용 가축을 대규모로 사육하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집약적인 방식이 사용되지 않는 전통적인 축산에도 거세, 어미와 새끼의 격리, 가축 무리의 해체, 낙인 찍기, 도축장으로의 수송, 최종적으로 도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고 식용으로 사육된다는 것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물론 사육이 소규모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비집약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고기는 오늘날의 엄청난 도시 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어쨌거나 소규모로 사육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육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고기는 오늘날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릴 것이다. 동물 사육 자체가 이미 단백질을 생산하는 비싸고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동물 복리에 대한 동등한 배려를 통해 사육되다가 도축된 동물의 고기는 오직 부자만이 사 먹을 수 있는 진귀한 음식이 될 것이다. 어떤 경우이건 위에서 살펴본 내용은 우리의 일상적 식사를 윤리적으로 검토하고자 할 때 고려할 문제가 아니다. 고통 없는 동물 사육이 이론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를 떠나 푸주권과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고기가 사육 기간 동안 배려의 대상으로 대접받지 못한 동물들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동물을 먹는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라고 물어서는 안 되고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자문해 보아야 한다. 동물들을 불필요하게 도축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과 단순히 고통을 야기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채식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제스처만은 아니다. 또한 이것이 자신의 깨끗함을 유지하고 그리하여 도처에서 이루어지는 잔혹한 처우와 사륙에 모르쇠로 일관하여 세상의 추한 현실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도 아니다. 채식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 아닌 동물 살해와 고통 야기의 종식을 향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매우 실천적이며 효과적인 행보를 할 수 있다. 당분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살해가 아니라 고통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앞장에서 서술한 집약적 축산법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집약적 농장의 생산물을 기꺼이 사고자 한다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방식의 항의와 정치적 행동을 취한다고 해도 주요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동물을 사랑하는 나라로 간주되는 영국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다를 바 없다. 영국에서는 루스 해리슨 이 동물 기계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는 커다란 논쟁을 야기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정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브람벨 위원회에 동물에 대한 부당 처우 문제를 연구하여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막상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1981년 하원 농업위원회는 집약식 축산에 대한 또 다른 연구를 수행했는데 이 연구 또한 동물을 극도로 잔혹한 방법으로 학대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 이때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진 바가 없다. 만약 이것이 영국에서의 개혁운동의 운명이라면 농업 관련 사업의 로비 활동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미국에서 그 이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통상적인 방법의 항의나 정치적 행동이 무용하고 따라서 그러한 방법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이들은 동물에 대한 처우를 효과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총체적 투쟁의 일부로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영국에서는 세계 축산에 대한 연민과 같은 조직이 대중들에게 줄곧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송아지를 수용하는 나무 우리를 없애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더욱 최근에는 미국의 동물 해방 단체들도 집약형 축산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방법만으로는 미흡하다. 수많은 동물들을 착취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대중이 그와 같은 착취에 찬동하는지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그들은 그저 돈이 필요할 따름이다. 대중은 공장식 축산업자들이 사육한 동물의 죽은 몸뚱이를 사먹어 사실상 그들을 크게 지원해주게 된다. 여러 나라에서는 공장식 축산업자들이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기도 하다. 축산업자들은 자신들이 집약적 방식으로 생산해낸 것을 판매할 수 있는 한 그와 같은 방식을 고수할 것이다. 또 그들은 정치적 개혁에 대항해 싸우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계속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단지 대중이 원하는 바를 제공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응수함으로써 비판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다. 이상에서의 이유로 우리는 오늘날의 관행에 따라 생산된 축산물을 더 이상 사 먹지 말아야 한다. 설령 즐겁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죽은 동물을 먹는 것이 잘못인지 확신을 가질 수 없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다. 채식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이다. 대부분의 채식주의자들에게는 불매운동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운동이다. 왜냐하면 일단 육식 습관을 탈피하면 그들은 더 이상 미각의 하찮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축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고통을 야기하는 것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푸주간과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고기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도덕적 의무다. 고기를 더 이상 구입하지 않을 때까지 축산 농장의 다른 생산물에 불매 운동을 펼치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사실상 공장식 축산의 존속과 번영, 성장이 이바지하고 있는 셈이며 음식용으로 사육되는 동물들에게 자행되는 모든 다른 잔혹 행위들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종차별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침투하며 우리는 인간 아닌 동물들에 대한 관심의 진실성을 개인적으로 증명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인들이 무엇인가를 해주었으면 하고 단순히 말만 하고 기대하는 대신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종차별주의자들은 자신과 그다지 관계없는 문제는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인종차별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막상 그들이 자신과 관계된 일에 접하게 될 때에는 본성을 드러낸다. 평생을 새장에 처박혀 지내는 암탉이 낳은 달걀을 계속 먹이면서 또는 어미로부터 떨어져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음껏 다리를 뻗고 누워볼 자유마저 박탈당한 송아지 고기를 계속 먹어대면서 스페인의 투우, 한국의 보신탕 또는 캐나다의 새끼 물개 도사를 반대하는 것은 집을 흑인에게 팔지 말라고 이웃에게 말하면서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을 비난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더욱 효과적으로 불매운동으로서의 채식주의 운동을 펼치고자 한다면 육식을 거부하는 데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채식주의자들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먹는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평범하지 않은 식사를 고집하는 이유에 질문을 받게 마련이다. 이러한 질문은 짜증이 나고 심지어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이는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했던 잔혹한 처우에 알려줄 기회가 될 수 있다. 공장식 축산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나와 같은 음식을 먹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준 한 채식자를 통해서였다. 만약 불매운동만이 동물에 대한 잔혹한 처우를 중단시킬 유일한 방법이라면 우리는 거부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사람들을 고무시켜야 한다.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합류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고기를 살 때 동물은 이미 죽은 상태였다고 말해 육식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우리가 채식주의를 일종의 불매운동이라고 파악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진지하게 합리화하려는 경우를 많이 봤다. 합리화의 방식으로 약점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포도 수확자들의 임금과 조건을 개선시키려는 세자르 차베스의 노력으로 포도 불매 운동이 전개된 적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었던 비주와 포도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미 생산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포도를 수확해서 이미 받은 임금을 더 이상 올릴 수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미 쇠고기가 되어버린 소를 되살려 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불매운동의 목적은 과거를 변경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불매운동은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저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채식주의의 불매운동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독자들은 불매운동이 확산되지 않고 그러한 수단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채식주의자가 되어서 이룰 수 있는 바가 무엇인가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성공을 확신할 수 없을 때에는 되건 안 되건 일단 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결과의 불확실성이 채식주의에 반대하는 이유의 모든 것이라면 그것이 채식주의자가 된다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는 예컨대 지도자들이 성공을 확신할 때까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억압과 부정에 반대하는 중차대한 운동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채식주의의 경우 설령 불매운동이 전체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개별적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바가 분명 있다고 확신한다. 조지 버나드 쇼는 수많은 양, 소, 돼지, 닭, 물고기가 자신이 채식을 함으로써 도축될 위기를 모면한 것에 대해 감사의 표시로 자신이 죽고 난 후 무덤을 찾아와서 조의를 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채식주의자가 됨으로써 혜택을 입은 개별 동물을 일일이 나열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고기를 먹지 않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채식에 동참해 공장식 농장에서 사육돼 음식용으로 도축되는 동물의 숫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생각이다. 사육되어 도축되는 동물들의 숫자는 그 과정이 얼마만큼 수익성을 주는가에 따라 달라지며 수익은 제품에 대한 수요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적어지면 가격은 낮아지며 이윤 또한 적어진다. 이윤이 적어지면 사육되고 도축될 동물의 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는 상식적인 경제학적 지식으로 예컨대 가금 제품의 가격과 닭장에서 즐거움 없는 삶을 출발하는 닭의 숫자 사이에 직접적인 상호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양계업자의 한 잡지에 실린 도표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채식주의는 다른 대부분의 불매운동이나 항의보다 사실상 훨씬 강력한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인종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남아프리카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은 만약 그러한 운동을 통해 남아프리카 백인들의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셈이 될 것이다. 비록 결과가 어떻게 되었건 노력 자체는 소중한 것이겠지만 채식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대중적인 고기 불매 운동의 도화선이 되어 농장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행동을 종식시킬 날을 보게 될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 동물들의 고통과 도축 감소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채식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공장식 축산법을 옹호하는 흔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논변에 대한 실천적이고도 살아있는 반박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장식 축산법이 급격히 많아지는 전 세계의 인구를 먹여 살리는데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진위를 가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실 이는 이 책에서 강조했던 동물 복리와는 어느 정도 별개의 문제다. 그럼에도 이는 채식주의를 옹호하는 설득력 있는 논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본론에서 잠시 벗어나 식량 생산의 기본 원리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채식 죽지 않아요 입니다. 처음에 책 읽어주는 여자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목소리 봉사를 하고 싶었는데 인원 제한이 차서 못했고, 그럼 스스로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한 프로입니다. 동물 해방을 읽게 된 거는, 이 책을 처음 읽은 거는 채식을 시작하기 전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읽게 됐고요. 어젠가 그제 녹음해서 이거 두 번째 읽는데 왜 더 힘드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채식을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육식을 하는 상태에서 읽었던 거랑 지금은 채식한 지 7년 차가 되는데, 지금 읽는 거랑 거리가 더 가까워졌다는 거죠. 채식에 훨씬 더 많이. 그래서 그 육식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동물 학대가 더 힘들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마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우연히 들으셨더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채식을 한번 해볼까? 동물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깨어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육식을 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 아닌가? 그런데 채식만 하면 건강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바도 크실 것 같아요. 저도 채식 준비하기 전에 책도 좀 읽고 강연회도 많이 다니고 또 정보도 많이 입수를 하고 동호회 활동도 좀 하고 이러면서 정보를 얻었는데요. 그리고 결정을 내렸죠. 채식을 해야겠다. 비건으로 해야 되겠다. 하루아침에 딱 끊었어요. 아주 많이 고민했어요. 한 2달 진짜 진지하게 계속 고민을 했고, 채식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명현 현상이라고 하는데 약간 몸이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약간 좀 떠있는 듯한 느낌? 그게 있긴 한데 그것만 지나면 말짱해요. 저는 채식하고 나서 마라톤 완주도 했고요. 풀코스 마라톤도 많이 뛰었고 유도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참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지니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고기가 먹고 싶은데 안 먹었어. 내가 우유가 먹고 싶은데 안 먹었어. 이런 것들을 참아내는 저 자신에 대한 그런 자부심? 이런 게 날이 갈수록 쌓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건강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채식만으로도 정말 많은, 그러니까 모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 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비건으로 사는 거는 사실상 정말 엄격하게 하려면은 이거는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들거든요. 네,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비건으로 살려고 해도 살다 보면 조금씩은 어쩔 수 없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뭐 김치찌개 국물을 먹는다든지 잔치국수 국물을 먹는다든지 떡볶이 양념을 먹는다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것에 거의 고기 육식성 그런 식품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섭취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은 별로 특정 질병이 있지 않은 이상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게 만약에 채식이 좀 힘들다 그러면 그 외국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고기 없는 월요일 뭐 이런 거 일주일에 하루만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아니면 뭐 3일은 먹고 3일은 안 먹고 아니면 하루 먹고 하루 안 먹고 이런 식으로라도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이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관점의 차이. 나 위주로 생각하다가 너 위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만약에 채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건강보다도 주변의 시선 이거를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채식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 먹는 걸 아니까 그냥 쟤 또 저러는구나 하고 마는데 처음에는 되게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뭐 미쳤다 뭐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조롱과 뭐랄까 비웃음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채식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정보를 입수하면서 채식을 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욕을 먹겠구나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냥 뭐 넘겼죠. 그렇게. 그리고 다짐했어요. 내가 맛을 위해서 입맛을 충족하기 위해서 동물의 고기를 먹는 거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어쨌든 요는 채식해도 안 죽습니다.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다만 주변에서 욕은 좀 먹어요. 이상입니다.